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그저 힘없는 문방구 주인으로만 안조폭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투스타의 경찰서장, 검찰까지 총출동해 그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낡은 상가 건물 1층, 70세 이순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문구점에 정오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순철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돋보기를 끼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키 165cm의 왜소한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은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3시경, 이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3명의 남자들, 그들의 몸집은 순철 씨보다 훨씬 컸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의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순철 씨 맞지? 선두의 남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철 씨는 잠시 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의 눈동자에는 놀람보다는 차분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순철 씨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 남자 중 한 명이 문구점 진열대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영감,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동대문 일대를 주름잡는 호랑이파 사람들이야. 연필과 지우개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순철 씨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침착하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리더 격인 남자가 순철 씨 앞으로 다가가며 협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말이야, 재개발 확정됐어. 그런데 할아버지만 안 나간다면서? 우리 사장님이 아주 불편해하셔. 순철 씨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사갈 계획이 없는데요. 계획이 없다고? 세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봐.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건 반드시 이뤄진다고. 좋게 말할 때 짐 싸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때 리더가 호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순철 씨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3천만 원이야. 웃돈이지. 이 돈 받고 깨끗하게 나가.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순철 씨는 그 돈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세 남자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아, 순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그냥 힘없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거든. 세 남자는 순철 씨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우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호랑이파 리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냥 문구점하는 늙은이 주제의 허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철 씨가 조용히 서랍을 열고 하나의 액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순철 씨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사성별이었습니다.
새 남자의 얼굴에서 조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조작한 거 아니야? 한 명이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표창장과 여러 훈장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전역 증명서였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육군 대장 이순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순철, 대한민국 육군 제3야 정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이네. 순철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30년간 문구점을 운영하며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더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성 장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대화를 해볼까? 순철 씨가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꼿꼿해지고 흐렸던 눈빛이 번뜩이며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장병을 지휘했던 카리스마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철,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954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남다른 리더십과 판단력을 보여왔던 그는 197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전설적인 군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순철 씨는 동기들 사이에서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체력, 리더십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그는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철 씨는 타고난 전술가였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 중이었던 그는 동해안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합동훈련에서 혁신적인 작전 계획을 제시해 상급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것이었고 실제 훈련에서도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친구는 보통 군인이 아니야. 타고난 지휘관감이야.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준성 준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순철 씨는 본격적인 지휘관 코스를 밟게 됩니다.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을 거치면서 그의 명성은 정군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부하 사랑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은 많은 장병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2000년 서해근해에서 발생한 제1서해해전 당시 순철 씨는 해병대와 합동작전을 지휘하며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소장이었던 그의 침착하고도 신속한 지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철 장군의 지휘 능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조영길 대장이 언론에 했던 발언입니다. 2005년 중장으로 진급한 순철 씨는 제3야 정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휴전선 최전방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서해 간첩 사건 당시 순철 씨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지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말, 그는 마침내 대장으로 진급하며 사성 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 순철 씨는 예상외로 이른 전역을 선택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나라를 위해 일했다. 남은 인생은 소박하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 저녁식에서 한 그의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녁 후 순철 씨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등지고 수유동에 작은 문구점을 차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하필 문구점이냐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아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순철 씨의 제2의 인생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러 오면 친할아버지처럼 대해주고 저녁이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의 진짜 모습이 스며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질서정연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 아이들이 싸우면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정리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가끔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짓는 그리운 듯한 미소까지. 10년간 문구점을 운영하면서도 순철 씨는 과거를 완전히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친근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호랑이파 조직폭력배들이 그의 문구점에 나타나면서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또 다른 면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랑이파 3명의 얼굴에서 조소와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문구점 안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리더격인 남자의 이름은 김태식. 40대 중반의 그는 지난 20년간 동대문 일대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장님이시라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조직폭력배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사성 장군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철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내어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대한민국 육군 제3야 정군사령관 육군대장 이순철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현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 봐도 되네. 순철 씨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내 사진도 나올 거야. 태식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이순철 장군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순철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각종 기사와 사진들, 그리고 저녁식 때의 모습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태식 옆에 서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장군님이네. 하지만 태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받은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장군님이셨다고 해도 지금은 그냥 시민이시잖아요. 군대도 이미 전역하셨고 우리 조직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순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이순철이야.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놀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수유동 문구점으로 좀 와줄 수 있나? 전화를 끊은 순철 씨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야, 군대를 전역했다고 해서 모든 인맥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특히 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태식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실패하면
조직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저희도 지시받은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때 문구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급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철이 형님, 순철 씨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형님, 무슨 일이시길래? 민수가 말을 하다가 문구점 안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순철 씨의 침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도 별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 육군 소장 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순철 씨의 사관학교 후배로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착한 표정과 3명의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문구용품들. 아, 이 친구들이 나에게 집을 비우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 순철 씨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어. 혹시 이런 일이 합법적인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식 일행을 번갈아 보더니 순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을 협박했다고요? 그래, 돈봉투도 던져놓고 나가라고 하더군. 순철 씨가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에게 순철 씨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고 군 생활 내내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민수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이제 정말 당황했습니다. 현역 장성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호랑이파라고 하더군. 순철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동대문 일대를 주름 잡는다고 하던데.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박민수 소장입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네, 호랑이파라는 조직에 대해 정보가 있나요? 동대문 일대 활동한다는. 전화 통화를 하는 민수를 보며 태식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철 씨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야전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그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더니 순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형님, 이 조직이 꽤나 악질적인 놈들이네요. 동대문 경찰서에서도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가 태식 일행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협박하는 게 그들의 주요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태식은 이제 정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군님, 소장님, 저희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 사정 좀 봐주세요. 그때 순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그렇다면 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지?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얻은 돈으로 사는 게 생계인가? 순철 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수만 명의 부하들을 교육했던 엄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아,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이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이 있지. 너희들은 지금 그 둘 다 넘어선 거야.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 경찰서였습니다. 네, 박민수 소장입니다. 지금 수유동에서 호랑이파 조직원들이 시민을 협박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네, 즉시 출동 부탁드립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철 씨가 또 다른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김 차장님이시죠? 네, 이순철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좀 이상한 일이. 네, 호랑이파라는 조직에 대해 아시나요? 김 차장은 국가정보원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순철 씨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철 씨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나? 나 같은 사람을 건드린다는 건 단순히 한 개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싸운다는 의미거든. 태식은 이제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철 씨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을 보내준 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순철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순철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네, 도시재생본부장님이시죠? 이순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수유동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 태식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큰 인물이었습니다. 호랑이파의 사장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태식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순철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희만이 아니야. 너희를 시킨 사람이 따로 있잖나.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곧이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동대문 경찰서 강력계 박철민 경감이 부하 직원들과 함께 문구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철민이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소장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이 왜 여기에? 이분이 이순철 전 대장님이십니다. 민수가 순철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 조직 폭력배들이 대장님을 협박했어요. 철민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이순철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경찰관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던 철민에게 순철 씨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대장님이시라고요? 철민이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박철민 경감입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반갑네, 경감. 고생이 많아. 철민은 곧바로 태식 일행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죠.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순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경감, 이 친구들을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을 보낸 배우를 찾는 거야. 단순히 말단만 처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호랑이파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주시해온 조직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겠습니다. 순철 씨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야,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선처를 고려해 줄 수 있어. 누가 너희를 보냈는지 말해보게.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조직의 두목은 김창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김창수도 누군가에게서 의뢰받은 거예요.
의뢰받은 거라고? 순철 씨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대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안 나가는 상인들을 정리해달라고. 순철 씨와 민수 그리고 철민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철 씨는 태식의 증언을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조직폭력배의 협박이 아니라 그 뒤에 건설업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대성건설, 순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철민 경감, 이 회사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건설업체입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 원주민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들을 썼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도 그런 연장선이군. 순철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혀서 돈을 벌겠다는 거로군.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당한 보상도 없이 주민들을 내쫓고 거기에 고층 건물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순철 씨는 30년간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문구를 사러 오는 아이들, 가끔 안부를 묻는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이 소박한 거리의 풍경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철민 경감, 대성건설 대표가 누구지? 순철 씨가 물었습니다. 이수명이라는 사람입니다. 50대 초반이고 원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순철 씨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차관님이시죠? 이순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은 순철 씨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볼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태식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노인이 정말로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태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순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뿌리를 뽑아야 해. 민수가 순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먼저 법적인 절차부터 밟자.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순철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인 시절 배운 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였거든. 그로부터 이틀 후 국토교통부 차관 김성호 씨의 집무실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순철 전 대장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참석자들을 살펴보면 그 면면이 화려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차관,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이명수 본부장, 국가정보원 김태준 차장, 검찰청 조직범죄수사부 박정훈 부장검사,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사회부 김현민 기자까지 모두가 순철 씨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 각종 국가 프로젝트에서 협력했던 파트너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순철이 형, 정말 오랜만이야.
김성호 차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 문구점 하신다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황당한 일을 당했네. 순철 씨가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박정훈 부장검사는 분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대성건설, 우리 쪽에서도 몇 번 수사선상에 올랐던 업체예요. 김태준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쪽 정보로는 대성건설이 정치권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명수 본부장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유동 재개발 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주민 동의율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철 씨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 김영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이 사건을 기사화해도 될까요? 국민들도 이런 일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주게. 과장이나 추측은 금물이야. 순철 씨가 당부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대성건설과 호랑이파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허가 과정을 재검토하며 국정원에서는 배후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지 일주일 후 각 기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호랑이파 조직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검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파 두목 김창수의 은신처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창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밤까지 술을 마시며 태평하게 지내던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창수 씨, 조직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창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대성건설 이수명 대표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명은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이수명 씨, 불법 재개발 및 조직폭력배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편 순철 씨는 문구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동네 아이들을 맞으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상황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호랑이파 전원 검거 완료됐습니다. 민수 소장의 전화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피해자는 없나? 순철 씨가 물었습니다. 네, 무혈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대성건설 대표도 체포됐다고 합니다. 순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유동 재개발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재개발을 빌미로 한 조직폭력배의 주민 협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10년간 문구점을 운영해온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이분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방송에는 순철 씨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그의 화려한 군 경력이 소개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대성건설과 연결된 정치적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순철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철 장군님이시죠? 저는 박민호 국회의원 비서실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뵙고 싶어 하신다는데. 박민호 의원은 여당의 중진 정치인으로 건설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순철 씨는 이미 이런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순철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민호 의원은 60대 초반의 인물로 정치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장군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장군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순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 됐네요. 민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대성건설은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온 기업이에요.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순철 씨는 민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군님께서 선처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순철 씨가 민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군인 시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네, 정의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불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정치라는 게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입니다. 순철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상인들이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시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을 바꿔야죠. 민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당에서 모셔가고 싶습니다. 장군님 같은 분이 계시면. 아니요. 순철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날 만남은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철 씨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부터 순철 씨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순철 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군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민간 사업에 군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순철 씨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조직폭력배한테 협박받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분이 계셔서 나라가 돌아간다 등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공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철 씨의 문구점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우리 모두를 못살게 구는 거야.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 이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소란 피워? 문구점 단골 할머니가 따졌습니다. 순철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함부로 말하지 마.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나서서 항의했습니다. 결국 그 정체불명의 남자들은
주민들의 항의에 밀려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철 씨의 문구점 앞에 모였습니다. 10년간 이 동네를 지켜온 순철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순철 씨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대성건설 이수명 대표는 불법 사업 추진과 조직폭력배 사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랑이파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수유동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도 도모하는 상생 모델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불법 재개발 사업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철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문구점 문을 열고 동네 아이들과 인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소박한 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친근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초등학생 한 명이 문구점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장군님이었어요? 순철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문구점 할아버지야. 와, 진짜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철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했던 진짜 가치였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